어젯밤 응급환자 등 7명을 태운 소방헬기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했습니다. 높은 파고 탓에 추락 14시간여 만에 수심 72m 지점에서 동체와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소방헬기는 이륙 2분 만에 비스듬히 날다 폭발음이나 불꽃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2016년 같은 기종의 헬기가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습니다. 19분이던 발사 간격을 3분으로 크게 줄였는데 북한은 발사 시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위장 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구속 다음 날인 오늘 곧장 소환 조사했습니다. 모친 박 씨가 학원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해 사관생도 입학 필기 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43명이 불합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사와 공사는 이런 사실을 1년이 넘도록 방치했고 국방부는 최근 이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BMW 차량에서 화재 5건이 잇따라 국토교통부가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미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9은 독도 앞바다 소방헬기 추락 소식 속보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추락 현장 부근 바다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수색 작업이 진행됐고 헬기 동체와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실종자 6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유성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해경 잠수사가 바닷속으로 헤엄칩니다. 수심은 72m. 쇠조각으로 보이는 물체가 보입니다. 또 다른 수중 카메라에도 붉은색 물체가 잡혔습니다. 기체 일부는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11시 26분쯤 독도 앞바다에서 추락한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의 잔해로 추정됩니다. 독도 남서방 약 600m, 수심 72m 지점을 수중 수색 중 소방헬기 동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유인 잠수정의 수색에서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헬기 동체 인근이었습니다. 해경은 잠수사 등을 통해서 인양해야 실종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동체 상태와 실종자를 확인한 뒤에 해군 청해진함을 이용해 헬기를 인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 안에는 소방대원 5명과 응급환자 1명, 보호자 1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독도에서 환자를 싣고 이륙한 지 불과 2분 만에 추락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독도 경비대장은 폭발이나 불꽃을 보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이번 사고를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난 소방헬기는 어젯밤 9시 33분 대구에 있는 중앙119 구조본부에서 이륙했습니다. 독도 인근에 있는 어선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독도로 향했습니다. 10시 49분 울릉도에 착륙한 헬기는 8분 동안 급유를 한 뒤 다시 이륙했고 11시 22분쯤 독도에 착륙했습니다. 소방헬기는 이곳에서 응급환자를 태워 11시 24분쯤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이륙한 지 2분쯤 뒤 독도 동도에서 200에서 300m 떨어진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독도 경비대장의 신고 사항에 보면은 이륙하자마자 2분 정도 지나서 바로 헬기가 바다 쪽으로 이제 추락하는 걸 목격했답니다. 헬기 추락을 최초 신고한 독도 경비대장은 헬기가 이륙한 직후 이상 징후를 보이더니 육지 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 해상으로 비스듬하게 날다 추락했다며 폭발음이나 불꽃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독도 해상에는 평소보다 약간 강한 수준인 시속 20km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사고 헬기는 지난 2016년 노르웨이에서도 대형 인명사고를 낸 헬기여서 도입 과정에도 앞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실종자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훈 기자, 실종자 1명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신원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사고 헬기에는 기장 46살 김모 씨와
응급환자 50살 임모 씨 등 모두 7명이 탑승했습니다. 추락사고 후 7명 모두 실종됐는데 발견된 한 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인형 후 실종자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은 계속됩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을 7곳으로 나눠 야간 조명탄 180발을 이용해 바다 수면을 수색합니다. 또 해군 탐색함과 해전 무인 잠수정도 투입합니다. 해경과 해군은 오늘까지 함정 14척과 항공기 10대, 잠수사 80정을 투입했습니다. 예, 사고 헬기는 어떤 기종이고 또 사고 원인은 어떻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예, 사고 헬기는 에어버스 EC-225 기종인데요. 이 기종은 지난 2016년 4월 노르웨이 해상을 지나다 추락해 탑승자 1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기체 결함이었습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은 같은 해 6월 해당 기종의 운항 금지 조치와 부품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는 지난 2016년 3월 430억 원을 들여 이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최근 비행 시간이 1000시간이 넘어 제작사인 에어버스에서 지정한 외주업체에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의무 점검을 마쳤습니다. 당시 점검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체 결함과 야간 운행을 돕는 조개선 장치 이상, 조종 미숙, 기산 이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동해 수색본부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이승훈 기자였습니다. 실종된 119 대원 중에는 지난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현장에 다녀온 뒤 결혼을 해서 이제 2달 된 새신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짝을 이뤘던 동료는 구조대원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1년차 대원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심철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7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실종된 헝가리 유람선 사고.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배모 구급대원은 실종된 관광객 구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7년 차인 배 대원은 헝가리 구조를 마친 뒤 지난 8월 결혼식을 올린 새신랑이었습니다. 누가 타고 있었을까? 정말 떨어졌을까? 이렇게 좀 믿기 힘들었고 사실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웃고 그냥 얘기하고 인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박모 대원은 대학에서 응급의료학을 전공하고 임관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입대원입니다. 꿈에 그리던 특수구조단이 된 뒤 119 배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1년 됐습니다. 들어간 지. 중앙 119 구조본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되게 뿌듯했어요. 자부심도 되게 높았고요. 사고 헬기 조종을 맡았던 김모 기장은 사명감 하나로 중앙구조단 헬기를 몰았습니다. 김 기장은 공군 전역 후 산림청에서도 헬기 조종관을 놓지 않은 비행시간 4,000시간이 넘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보다 더 예뻐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진짜 존경하는 선배님. 김 기장과 이모 부기장은 지난해 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도 위급한 응급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계속하면서 목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전 거리로 보면 남한 지역을 목표로 하는 신무기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별 위협이 아니라는 반응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새빨간 불길 속에 방사포 한 발이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초대형 방사포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실험은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지난달 연속 발사에 실패했는데 이를 재시험해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목표 구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 완성도를 높이면서 미국을 저강도로 압박한 발사로 평가했습니다. 소위 테크놀로지컬 디맨드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만 대화 창구를 지금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 카드로 완전히 전환한 것이다. 어제 3분 간격으로 두 발을 발사한 북한은
연발 발사의 시간차를 더 줄이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성능을 개선 중인 이 초대형 방사포는 포처럼 연속 발사가 가능하면서도 사거리와 파괴력은 거의 미사일급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위중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정말로 알고 싶지 않은 건지 도발이 반복되다 보니 무감각해진 건지 오늘의 포커스는 초대형 방사포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자세에 맞췄습니다. 시간당 1만 발. 사거리는 50km가 넘어 언제든 서울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무기. 우리의 모든 포병 무력의 모자비한 보복 타격에 의하여 서른 색가루만 날리는 수금의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다. 바로 북한의 장사정포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60km에 불과한 장사정포보다 성능을 한층 강화시킨 무기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0km로 더 길고 유도 기능을 갖춰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거의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것이고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나 사드 기지 등에 대한 공격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는 미사일의 위력에 더해 연속해 쏠 수 있는 포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이 있는데도 굳이 돈을 들여 방사포까지 개발한 이유죠. 한 번에 한 발을 쏠 수 있지만 사거리가 가장 긴 KN-23. 연속 2발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가 빠른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에 4연발이 가능한 어제의 초대형 방사포까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로 한 지점을 향해 한꺼번에 쏘면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 유도 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서울 및 수도권은 기존 장사정포들이, 그 외 한국 전역은 이 단거리 3종 세트가 위협하게 된 건데 청와대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의용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 발사 시험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신 다음에 발사됐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우리만 무장 해제된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 현황도 보십시오.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실험 등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계속 평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최근 6개월 동안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건 모두 12번. 반복되는 위협과 그 위협의 일상화로 안보가 흔들거리는데도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오촌 조카와 부인에 이어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조 씨가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어서 당시 이사로 재직했던 조 전 장관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았어요. 법원은 검찰의 보강 수사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2차 구속영장에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뿐만 아니라 허위소송 관련 강제집행 면탈죄를 추가한 것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서 웅동학원 소송 관련 증거가 명백해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도저히 그 변론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경우는 무변론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조 씨가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웅동학원에 소송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에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배임 혐의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구속된 조 씨를 불러 조 전 장관 등 다른 가족이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에 이어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의혹까지 조사를 받게 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등에서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이제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부인과 동생, 오촌, 조카까지 이미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조 전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도 관심이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지금 구속된 가족들 여러 명에게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가운데 주로 어떤 혐의들이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조국 장관의 혐의를 보면요, 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그리고 웅동학원 법인의 위장 소송을 해서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에 연루됐는지와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에 입시 비리에 관여 그리고 증거인멸 방조 여부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배 여부 등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부터 조 전 장관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도 같은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시죠. 예. 윤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국 장관과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부를 그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법에 부부가 죄를 지으면 한 사람만 구속한다는 조항은 없고요. 자,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 역시 많습니다. 자,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한 구원파 부부는 모두 구속이 됐고요. 자, 지하경제의 큰 손으로 불렸던 이철희, 장영자 부부 역시 동시에 구속된 사례입니다. 예. 자, 다만 검찰과 법원이 이 부부가 동시에 조사를 받을 경우에 생업 등을 고려해서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긴 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혹하다고 할까? 아니면 뭐 부부 공동체 개념이라고 할까 해서 한쪽은 구속하더라도 한쪽 정도는 보통 불구속하는 경우가 좀 확률적으로 더 많았죠. 그러니까 법에도 num론이 있다라는 취지의 일종의 관행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에게는 어떤 부분이 실제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조국 전 장관의 상황을 보면요, 미혼의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작 사유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역시 특수부장 시절에 이 LIG 기업 어음 수사 당시에 이 관행을 따른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셋 다 구속 안 한 것만 해도 굉장히 선처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이에 종범과 주범을 가리기가 어렵다거나 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을 수사하면서 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될 경우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불과 지난해 여름의 일입니다. BMW가 연쇄 차량 화재로 이른바 불자동차라고 불렸죠. 1년여 만에 또다시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특히 이미 리콜을 받은 차량에서도 불이 나 대체 이유가 뭔지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불이 난 엔진룸 안으로 연신 물을 뿌립니다. 엔진룸 내부를 이리저리 뜯어보고 트렁크를 강제로 열어 안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상암동에서 BMW 차에 불이 났습니다. 인근 건물에 주차했던 차량 주인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자 급히 이곳까지 차를 몰고 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 차는 지난해 여름 BMW 연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질소선화물 저감 장치 EGR 리콜 수리를 받고 어제 출고된 상태였습니다. 이 차량이 당일날 리콜 조치를 받고 출고된 차량이에요. 목동에서 상암까지 한 10분 정도 운행을 했고요. 문제는 최근 BMW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엿새 동안 발생한 BMW 화재 사고만 모두 5건. 이 가운데 3대는 리콜을 받은 차였고 2대는 리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BMW 측은 최근 발생한 화재들에 대해 외부 업체 수리 등 다른 요인으로 추정한다며 EGR 리콜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오늘 화재에 대해선 명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EGR 리콜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의구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료를 내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추가 정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8살 소녀가 실종된 지 30년 만에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 8살 김모양 사건에 대해서 수색을 시작한 건데요. 김양 아버지 등 가족들은 수색 현장에 동행했는데 한 유족은 30년을 폐인으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기자가 수색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꽃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1989년 7월 8살 때 실종된 김모양의 유족입니다. 김양 유족은 30년 만에 수색이 재개된 산에 꽃을 바쳤습니다. 자식을 본 죄인인데 무엇을 말하세요? 경찰은 오늘 화성의 한 공원 일대에 대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김양의 치마와 책가방 등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입니다. 수사팀은 경찰 120명과 땅속을 볼 수 있는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김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은 수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아파트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색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유족들의 마음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관심 없이 그렇게 오빠는 맨날 왕따를 시켰다 그래요. 김양을 담당한 수사팀은 화성 8차 사건으로 복역한 뒤 죄심을 준비 중인 윤모 씨에게 강압 수사를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양의 유족들은 당시 수사팀을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3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서 다시 만나달라며 흉기로 위협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옛 연인이 밖으로 달아나자 남성은 옷을 벗은 채 쫓아나갔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맨발에 잠옷을 입은 여성이 황급히 뛰어가더니 문이 열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편의점 앞 도로에 알몸으로 나타난 한 남성. 여성을 뒤쫓아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합니다. 아저씨가 잠옷바람에 칼 조그만 칼 조그만 하나 들고 막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돌아가지고 아저씨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오더라고요. 어제 새벽 서울 역삼동에서 36살 최모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A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A 씨가 집에서 도망쳐 나오자 최 씨는 A 씨를 찾기 위해 5분 넘게 알몸 상태로 골목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에 피해 있던 A 씨를 보호한 뒤 최 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A 씨의 집에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A 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가서 칼 들고 위협하는 걸 여자가 칼을 뺏고 도망나가서 신고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최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난해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의 채점 오류로 43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1년여 만에 드러났습니다. 육사와 공사는 1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고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파악했습니다. 하마터면 피우지도 못한 사관생도의 꿈이 묻힐 뻔했습니다. 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실시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국어 영역의 20번과 21번 문제 배점이 뒤바뀐 건데 여기서 생긴 단 1점의 차이가
43명의 당락을 바꿨습니다. 그중 한 명은 2차 시험에서 1차의 1점 차 때문에 탈락했는데 오류가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군 사관학교 선발 과장이 오류를 파악해 육사와 해사, 국군 간호사에 알렸지만 육사와 공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일에서야 문제를 파악한 뒤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당국자들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국방부는 오류가 없었다면 최종 합격했을 지원자 1명을 합격시키고 나머지 42명에게는 2차 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과 국토부, 법무부 3자가 서로 니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전에 기소 방침을 법무부를 통해서 통보한 뒤에 충분히 기다리고 검토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처리 방침은커녕 협의조차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법무부가 국토부에 전달하지 않은 건지 의문은 남습니다만 이러니 혁신 성장이 산으로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판하자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검찰청이 기소 나흘 만에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의 해명 이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전 통보와 협의는 없었다고 맞받아치자 다시 대검이 검찰의 정책 대응 창구는 법무부라며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재반박한 겁니다. 오후 내내 지속된 양측 공방에 대해 법무부가 답변을 내놓은 건 오후 7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지난 7월 대검 측 타다 처리 보고가 있은 후 한두 달 처분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며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건 기소 당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가 요청한 기간은 한두 달이 아닌 한 달이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검찰과 국토부 간 조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술을 마신 채 여승무원을 성추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헌재 소장을 붙잡았다가 석방을 했다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두바야르 도루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도루지 소장과 수행원 A씨는 저녁 8시 5분쯤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승무원 2명의 성추행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사무장이 기내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도루지 소장 일행을 인계받았지만 석방했습니다. 주한 몽골 대사관 측이 도루지 소장은 국가 권력 4위로 면책 특권 대상자라고 한 말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전화가 와서 이 사람 권력 사기다. 그리고 외교관 수준 맞다. 외교관 특권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해한 거죠. 이거를 체포하게 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긴다. 경찰은 풀어준 지 하루가 지나서야 외교부로부터 면책 특권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도루지 헌재 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도루지 소장은 대사관 보증을 받고 국제헌법재판소장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발리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도루지 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틀여 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또 치솟았습니다. 이번 역시 중국발 황사가 원인인데 정부가 오늘 국내 감축에 집중하는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인은 중국발이라는데 중국 해결 방안은 빠진 셈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뿌연 미세먼지에 덮여 도심 건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국내로 들어온 중국발 황사와 스모그가 대기 정체로 쌓인 겁니다. 서울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19 마이크로그램, 경기 263, 전북은 442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고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국내로 유입된 지난달 29일과 같은 양상입니다. 봄철에 주로 나타나는 황사는 기후변화와 사막화로 올가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월요일까지는요 통풍 들어오니까 괜찮을 거고요. 다음 주 중반 들어서면서 다시 한 차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로 정하고 특별 대책과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현재의 23 마이크로그램에서 16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감축, 사업장 배출 규제 단속 강화와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대기 관리 권역 확대, 노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지 등 대책은 국내 감축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을 막을 뾰족한 해결책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정부가 잘못한 게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대답해 큰 소리가 오갔고 경제수석은 성장률 전망치를 대답하지 못해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을 묻자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일이 뭔지 묻자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글쎄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전쟁 위협이 여전하다며 잘한 일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거 동의 못합니다. 이거 환상입니다. 지금도 어저께도 미사일 쐈어요. 노 실장은 조국 전 장관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도 받았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실장님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네, 그 물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도 보고 있겠다는 뜻입니까? 우리 참모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현재 다 하고 있고. 시대적 소명을 지금 다 하고 못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들이 뭘 다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 조 전 장관을 조용히 수사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글을 올려 외압 논란을 자초했던 강기정 정무수석은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저는 적절했기 때문에 했겠죠. 본인은 그럼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다 이거죠? 이호승 경제수석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대로 답하지 못해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베이스가 되는 실질 성장률은 몇 %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참 경제수석의 수준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오늘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해찬 대표를 당의 얼굴로 해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당장 다음 주에 총선 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을 조기에 총선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로 조국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해찬 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자는 조국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쇄신론자들은 공정 가치를 버렸다며 사퇴를 요구합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이해찬 대표 얼굴로 친문 공천을 하면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체제로 조기 전환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총선 기획단 구성에 이어 선거대책위원회도 조기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날 때 끝나고
그 12월 아마 10일쯤 될 것 같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선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복귀해 이 대표와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오보를 한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그런 식이라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묻혔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천박한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기자 출입 통제 방침에 검찰 출입 기자단은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전직 언론인 신성호 교수는 이런 법무부 훈령이 적용됐다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도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국가가 취재를 재단하면 큰일이 난다며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을 앞두고 수사 보도를 위축시켜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천박한 언론관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정권의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것이 밖으로 못 새어나가게 막으려고 조선 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조국 논란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IT 대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 플랫폼 시장에서 한판 승부를 펼칠 전망입니다. 이 네이버가 금융 자회사를 세우면서 카카오와의 경쟁에 나선 건데 나아가서 기존 은행과의 IT 플랫폼 전쟁이 시작된 것이기도 해서 금융 환경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금융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을 세우고 다양한 금융 상품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결제 규모 확대를 통한 금융사업의 기반을 키움과 동시에 미래에셋과 협업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 개발에 박차를. 올 3분기 결제액 4조 원을 돌파한 네이버페이를 확장해 나가는 건데 내년에 먼저 제휴사와 연계해 네이버 통장을 출시하고 이를 주식, 보험, 후불 결제 등의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직접 은행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검색과 쇼핑으로 쌓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라이벌 카카오와 포털에 이어 또 맞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카카오는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카카오뱅크와 올 상반기 거래액 22조 원을 달성한 카카오페이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검색과 광고 그리고 쇼핑 쪽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워낙 많은 유저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권들이 긴장을 해야 될 부분. 제도권 금융사들은 각각 3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두 IT 공룡의 금융 공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불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진행됩니다. 각종 생필품부터 가전제품 등 없는 게 없을 정도인데 예상 밖으로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한국 주식을 위해서 한우를 가장 싸게 파는 날입니다. 서울 한 대형마트. 국내 최대 쇼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맞춰 한우 할인 행사가 한창입니다. 가격을 보더니 한우를 무더기로 집어드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진행됩니다. 예년보다 152개 늘어난 국내외 60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고 행사 기간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품목은 사실상 개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하지만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그동안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던 만큼 올해도 무늬만 할인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보도 부족해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도 행사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못 들었어요. No? 공식 홈페이지엔 시작 첫날부터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할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소비자 기만이 아니냐는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공정위와 갈등을 빚은 백화점 업계가 고위꽃을 철회하고 막판 참여했지만 주로 경품 등 사은품 행사에 주력하고 있어 내수 진작을 위한다는 정부 홍보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 IS가 최고 지도자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후계자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는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현지 시간 31일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발표가 있은 지 나흘 만으로 IS가 지도자 사망을 처음 인정한 겁니다. IS는 음성 성명을 내고 새 칼리프로 아부 이브라임 아라셰미 알쿠라이시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بادر مجلس شورى الدولة الإسلامية أعزها الله للانعقاد فور التأكد من استشهاد شيخ أبي بكر البغدادي تقبله الله فتوافق شيوخ المجاهدين بعد مشورة إخوانهم والعمل بوصية خليفة المسلمين تقبله الله. IS는 알바그다디의 죽음을 조롱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미친 늙은이라고 맹비난하며 지지자들이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지도부의 죽음을 즐거워하지 말라며 우리는 중동에 한정된 조직이 아니며 사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4%가 알바그다디의 사망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믿고 보는 배우들이 영화로 대거 컴백합니다. 이 스릴러에 추리에 재난 블록버스터까지 장르도 다양합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배우 이영애가 14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옵니다. 6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낯선 곳, 낯선 이들 사이를 헤매는 스릴러물인데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기대작입니다. 기력이 1급이 안 되지. 2014년 개봉했던 신의 한 수의 소편, 신의 한 수 귀수편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편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에도 356만 관객을 동원한 만큼 속편의 흥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권상우는 바둑으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주인공 귀수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거대 금융 스캔들을 추적하는 블랙머니에선 이한이가 금융 사건을 파헤치는 변호사로 변신하고 그 사회 현상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을 정확히 모두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보는 배우 이병헌과 하정우는 초대형 재난 블록버스터 백두산에서 마지막 화산 폭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과 북의 요원으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연말에 가서 티켓 파워가 센 배우들이 출연하는 기대작들이 관객들 앞에 나타난다면 한국 영화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배우들의 연말 맞대결에 극장가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선수 연봉은 전체 1위, 하지만은 성적은 골찌였던 프로야구 롯데가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이 단장, 감독 모두 바뀌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다솜 기자입니다. 롯데 19대 사령탑으로 부임한 허문회 감독이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합니다.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며 입을 뗀 허문회 감독. 제1과제는 단연 선수들과의 소통입니다. 핸드폰으로도 그냥 연락하십시오. 치열한 팀 내 경쟁 구도도 예고했습니다. 베테랑들이 열심히 하는데 소외감을 줬다든지 그건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얘가 뭐 키워야 되겠다, 열심히 안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의 변화는 일찌감치 예고됐습니다. 시즌 종료와 동시에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 스카우트 출신 성민규 담장을 선임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성민규 담장은 올해 나이 38세, 프로야구 역대 최연소 단장으로 롯데 4번 타자 이대호와 동갑입니다. 젊어서 좋은 거는요,
뭐 일단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겠죠. 당장 우승을 하겠다, 뭐 당장 뭐 메디컨을 하겠다 그런 목표보다는 정말 올바른 프로세스가 정립될 수 있도록. 실제로 데이터 야구를 강조하며 프론트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선수들의 식단부터 정신력 관리까지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였던 신년 출정식도 폐지했습니다. 롯데의 본골 쇄신이 무너진 거인의 자존심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합니다. Okay. Any questions? 그런데 기자는 단 한 명뿐 자다 깨어나서 짜증스럽게 되묻습니다. Helen? Are you still here? 예, 클린턴이 임기 말 레임덕 처지를 재미나게 꾸민 이 영상의 할머니는 그 유명한 헬런 토마스 기자입니다. 백악관을 50년 동안이나 출입하면서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했죠. 대통령들은 올해 첫 질문권을 토마스에게 주며 경의를 표했지만 아들 부시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끈질기게 캐묻는 게 싫어서 3년 동안 질문자로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시도 퇴임 전엔 이별의 노래를 바치고 키스했습니다. 토마스는 90살에 은퇴하면서 10명의 대통령 누구도 언론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트럼프조차도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취재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만든 언론 통제 훈령은 대통령의 이 소통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기자가 오보를 하면 검찰청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규칙을 행정명령으로 못 박은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보기 힘든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오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맡겠다고 스스로 나선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친 초대형 특종도 처음에는 오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경우가 그동안 허다했습니다. 기자의 취재원 접촉을 막는 조항은 노무현 정부 어느 장관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특종하고 싶으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하라던 그 모욕적 언사 말입니다. 훈령은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와 공개 소환 금지, 초상권 보호 역시 이미 앞서 누렸던 1호 수혜자가 모두 조국 가족입니다. 어제 만든 인권수사규칙의 심야조사 압박수사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의 불필요한 출석 요구 금지가 눈에 띄는데 때마침 구속 중인 정경심 씨가 2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인권보호 조치들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감수해가며 조국 가족의 수사 일정에 맞춘 듯 발표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은 다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의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황사먼지의 안개까지 자욱해 공기가 상당히 탁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단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는데요. 곳곳이 여전히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농도를 꼭 확인하고 나가셔야겠네요. 일요일에는 마스크 대신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강원도와 영남 지역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하늘 표정이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네요.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연 여부 잘 확인하시고요. 기온은 무난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0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